예, 자, 진도빨 나갑시다. 좋아요. 이쪽 너무 재밌어. 내가 재밌어가 미안한데, 자.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다 재밌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내가 너무 재밌어가 미안했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거 확, 그러니까는, 참 그래. 좋아요. 다시 사실 오늘 다시 이렇게 중심축을 잡아야 돼요. 오늘 판구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다시 한번 옆 측면에 보강해 주는 거예요. 이게 판구조론 이론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내가 놀라운 점은 판구조론을 이런 책에 자세히 설명되게 대충 넘어가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판구조론 중에 윌슨 사이클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딱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윌슨 사이클이 바다가 생기고 바다가 사라지는 전체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야. 대륙이 모이고 대륙이 분열되고 하는 전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유니크한 이론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풍수하는 사람들이 이거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난 너무 재밌어. 도대체 무슨 한나라 도읍지는 한데 강의여도 좋아, 그런 건 좋은데, 아니 적어도 풍수로 하려면 지구 전체를 놓고 야들이 어떻게 됐는가, 대륙을 공기독을처럼 굴려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래야 그 속에 인간의 운명이 어떻고 어느 정도 조금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예, 보세요. 태평양 전체, 대서양 전체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고, 지중해가 뭐고, 그 다음에 홍해가 뭐고, 그 다음에 우리 호모사피엔스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최초 인간 누시 그 이야기 읽어보세요. 그거 어디서 찾았는데? 전부 다 어디예요? 저쪽에 에티오피아, 그쪽에 있는 건 동아프리카 대지구대. 따라서 동아프리카 대열곡대. 그게 뭔데 도대체? 이 병을 보여주잖아. 그게 뭔데? 바로 윌슨 사이클에서 초기 단계 발생기 때 이렇게 이야기 좀 탁 판이 쫙 밑에 번호 불 한번 붙여보세요. 이 갈라지잖아. 갈라지는데 물 들어오면 처음에는 민물 호수가 됐다가 그 다음에 내가 잠깐 전에 바닷물을 왜 그랬지 알까요? 초등학생 질문. 그거 왜 그럴까요? NaCl 땅을 그랬잖아요. 근데 Na는 대충 나트륨 어디서 왔어요? 소금에. 잘 들으세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거 공부한 것을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잘 아는 소금물, 바닷물에 NaCl이 얼마 들은 줄 알아요? 바닷물 1리터에 1kg, 물이니까 비중 1이니까 1kg에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어요? 자, 한편에서 이런 거 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금 이만큼 들어있어요? 이만큼 들어있어요? 이렇게 따져보세요. 바닷물 1kg, 페트병 하나. 자, 이거 어디에 있나? 이게. 자, 이걸 딱 해야 돼. 자, 이거 대충 1kg쯤 된다 합시다. 1kg 안 될 거야, 아마. 500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2개, 1kg로 합시다. 요거에 이만한 물에 소금 얼마만큼 들어있어요? 아마, 얼마? 35g 이쯤 될 거예요. 이 병따개쯤 될 거예요. 이제 명확해졌죠? 바닷물에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면 이게 고체 덩어리잖아, NaCl이. 소금이 이 병따개 35g이요. 미리그램이 아니고 대부분 미리그램인데 이거 그램이요. 내가 처음에도 공부하다가 한참 놀랬던 게 궁금한 걸 끝까지 추적해봐야 돼요. 좋아, 소금. 바닷물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금이. 나머지는 저 밑에요. 소금이 바닷물 본질이요. NaCl이. Na, 나트륨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지? 공부의 기원은 이거. 자, 머릿속 박자세 기원을 찾아라. 기원을 추적하라. 네, 그럼 팍 넓힙니다. 자, NA가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지? 네, 첫 번째 그걸 읽어보면 교과서에 나와요. 강물에, 빗물에 쉽게 나와요. 대륙에서 와요. 그래서 할 때 기원을 정해 추적. 대륙에서, 대륙 어디서? 네. 저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물어봐야 돼요. 대륙 어디서 나트륨이 왔는데 다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행 반응이 이게 하나의 그 모듈이라 이야기해요. 보행 도포에 Na 있잖아. 모든 게 보행 도포 시작하잖아요. Na 어디 있어? 어디? 따라서 나트륨 장소. 장소는 왜? 지구학의 60%니까 그거 나트륨이 왕창 있을 거 아니에요. 가들이 분해돼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저 가들은 나트륨은 알았어. 그러면 NaCl, 염소께서, 염소께 독겠는데 1차 세계에서는 독겠습니다. 네. 실험실에서 반도체 시각할 때 염소 이온해요. 그래갖고 실험실 그런 데 보면 염소 이온 해갖고 폐쇄된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 그 실험하는 사람 잘 알아요. 염소 가스 맡으면 죽습니다. 유독 가스요. 근데 염소. 그 어디서 왔어? 그 가스인데 어디서 왔어? 이렇게 간절히 물어봐야 돼요. 왜? 물어볼만 하잖아. 바닷물에 그 짠 소금 없으면 김치도 못 담그는데. 아니, 그렇잖아. 말이 안 되잖아. 소금 없으면. 그럼 소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과학을 공부할 때 간절한 게 필요해요. 근데 일상에 매몰되면 그 간절함이 안 생겨. 소금 염장, 내가 젓갈 좋아하는데, 그럼 소금 당연히 있잖아. 천일염 우리나라 잘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말짱 꽝이요. 그거는 과학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용어로 쓰면. 그 순간에 간절해져야 돼요. 아니, 바다에 가장 중요한 소금이라? 그 소금이 뭐야? NaCl이야? 그래, NA는 장석에서 왔어. 오케이. CL은 어디서 왔지? 라고 물어야 돼요. 어디서 왔어요? 아무 생각 못 하잖아. 아무도 생각 안 해봤잖아. 질문도 안 해봤고. 왜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아무도 질문 안 했느냐? 일상 용어에 매몰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박자스의 박문호의 위대한 발견이에요. 위대한 발견. 일상 용어는 과학에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일상 용어로 쓰면 안 돼요. 네. 어제 우리 박자스의 그 천문학 할 때 어제 동영상 한번 보세요. 어제 거의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했는데 9시 내도록 우리 다행히 어제 저녁 먹는 시간 내놓고 일상용어 안 썼어요. 다행히. 전부 다 하니까 어제 한 10시간 거기 있었던 사람은 머리가 뻑적했을 거예요. 전부 다 지질학 용어를 갖고 사람들이 막 눈이 벌개지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 이정희 선생님이나 지금 열받는 사람들 있어요. 막 지금 그 이야기 들어보세요. 막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건드리면 지질학자 돼버려요. 말 그러면 안 돼요. 저 솔데랄라나 이정희 선생님 이런 분한테 지금 뭐 암석이 어떻고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루 그냥 가버립니다. 저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벌써 2달째 장꼬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암석 이 이야기들이. 데스밸리가 암석, 솔데랄라 같으면 막 포유동물이 막 달라들고 야단 났어요. 이제 뭐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말 걸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말 걸었다면 스탑 못 해요. 네. 이제 무슨 이제 그게 공부되는 길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제 참 먼저 희망적이었어요. 어제 그 10시간 쭉 하는 걸 듣고, 원래 이제 박 박사야 앞에 나와서 그냥 말 하니까 또 사람들, 그러느니 하지만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막, 데스벌리 이야기 하는데 막, 얼굴빛이 이거 뭐, 완전 좀 다른 거야. 이거 완전히, 저 사람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제 왔는 사람 그거 느꼈을 거예요. 네.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면 석 달이면 바뀌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제 강의에 내가 도입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삼성전자 그 최지성 부회장 이야기를 했어요. 뭐 다른 걸 떠날 건데 그분 기사를 딱 읽던데 가슴 팍 와닿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분이 서울대 상대 출신이에요. 아마 60대 되시는 분인데, 근데 뭐 기사를 대충 읽다 보니까 물이 푹 뛰는 거야. 뭐 뛰니까. 아니, 이 사람 서울대 상대에 나왔는데 삼성전자에서 처음에 삼성전자 사장이 되더니 뭐라 이야기했나 하면 내 3년 내로 손이 따라가겠다 했어요. 정말 3년 이후에 손이 따라가 버렸어요,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몇 년 내로, 그 다음에 핸드폰 사업 하더니 내 노키아 따라가겠다 그랬는가. 몇 년에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의 CEO들이 뭐라 하냐면 세계 1등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 그래 평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쭉 읽어봤어요. 내가 진짜 눈이 확 띄어진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서울대 상대 나온 상대 나온 사람은 전자공학 잘 모르잖아요. 내가 전자공학 박사했지만 전자공학 어려워요. 근데 전자공학도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느냐면 자기가 만든 제품에 상용하려면 스펙을 만들어야 돼요. 반도체 D램을 만든지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든지 하면 그 스펙을 만들어요. 스펙이란 말은 뭐냐면 그게 전기 중격이야. 전압, 볼테지, 그 다음에 개인 마진 해갖고 막 테이블도 그리고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그 제품의 공학적 특성을 상용화되기 전 단계 테이블로 만들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네. 공학도도 건색하기 싫어요. 뜨끌뜨끌해요. 그 내용들이. 근데 그게 1000페이지 되는 카탈로그 스펙을 그 서울대 상대하는 분이 유럽에 특파원으로 가 있을 때 그 1000페이지 되는 그 딱딱한, 자기는 한 번도 아마 못 들어봤는 용어들일 거예요. 그 1000페이지를 다 암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에 충격받은 게 아니고, 근데 그 사람 이제 이해했어. 내 그런 느낌 왔어요. 그런 사람 돼요. 네. 그 사람은 아마 암기 오래 안 걸렸다 봐요. 그 사람 몇 달이면 돼요, 그거.
눈에 불을 켜고 천폐지 되는 것도 눈에 불을 켜고 하겠다 하면 몇 달이면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판소리 하는 사람들,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한마당 하면 심지어 8시간, 10시간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10시간, 8시간 그 판소리를 다 암송하잖아요. 그 정보량 한번 따져봤어요. 돼요. 그 사람 특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대 상대 나온 분이 아무리 머리 좋대도 그 반도체 해로 다 이해해갖고 그 정책 특성을 다 자기가 이해해갖고 그 스펙을 암기하려면 10년 걸려도 안 돼요. 이해하려면 10년 걸려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름길을 알았던 거예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째로 그걸 다 암기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외국 바이어들이 놀라버린 거야. 예. 뭐 이야기해봤더니 그쪽에 뭐 A부터 Z까지 다 알아버리니까 게임 끝난 거지.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뭐 다른 수를 낼 수가 있겠어요? 예. 꼼짝없이 당하는 협상에 딱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참 내가 항상 생각했던 그걸 그냥 실행했던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세계적 그런 삼성 반도체, 앞으로 우리 삼성의 전체 그걸 결정할 위치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예를 들어줬어요. 또 한 가지 에디슨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지름길이고, 심지어 그 전공이 아닌 사람이 사연수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 길밖에 없어요. 이해해갖고 들어오는 길이 아니에요. 깡그리 정보의 본질을 자기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 신경회로 패턴이 그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문 밖에서 맨날 어성거려 보세요. 되는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 박자 세우는 몇 명은 지금 그 문에 들어왔어요, 벌써. 이정희 선생님 지금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지금 악에 받쳐 있는가? 악에 받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쉬는 시간에도 왜 안 말? 입 하면 막 보행 도포 막 암석이리면 그게 툭툭 튀어나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현희 선생님도 지금 인디언 추상하고 막 지금 밤에 만난잖아요. 인디언 쪽에 막 들어갔더니 막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도, 나도 몇몇 분야 처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처음 들어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거 가장 핵심적인 파악을 해갖고 그대로 암기를 해버렸어요. 통째로 그냥. 암기해버리면 심지어 1시간이 끝나버려요. 이해하려면 일주일 걸려요. 근데 재밌는 게 암기해갖고 1시간에 끝난 사람은 나머지 일주일간은 전부 다 이해하는 시간이 돼버려요. 놀랍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여러 군데서 창의력의 본질이 암기라는 게 이거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어떤 걸, 지금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쭉 따라가 전체 이해하려면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제가 참조하는 책마다 7, 8권이 돼요. 거기서 핵심적인 사안을 내가 쭉 암기하고 발췌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공부했던 거 지난 생에 다 연결해갖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과서에 준해갖고. 근데 여러분들 그걸 다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직접. 그리면 1시간 만에, 1시간 정도보다 2시간 정도만 그리면 자기 거 돼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요. 그 반대는 아니요. 철저히 아니요. 철저히 아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 비밀을 내가 사람들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해 주는데 진짜 이해를 하고 싶으면 암기의 문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어른인 이상, 초등학생 좀 아닌데 어른 추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암기부터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일밖에 안 걸려요. 암기는 이해에 10분일밖에 안 걸려요. 암기 딱 하고 나면 나머지 90% 시간은 그 다음 이해의 시간이 돼요. 놀라워요. 왜 이해의 시간이 되느냐면 내가 너무 명확해요. 그 전에 기억된 정보들하고 링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자, 거기에 그만하고.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 지금 조금 더 갑시다. 자, 그럼 지금 이거는 잘 들었어요. 대부분 이게 뭐냐 하면, 자, 다시 빨리 합니다. 자, 석회비늘 편모조류. 자, 빨리 하세요. 석회비늘 편모조류. 귀조류. 와편모조류. 석질련리. 귀질련리. 석질련리를 하면 안 됩니다. 석회질련리. 석회질련리. 귀질련리. 점토. 이제 다 알았죠? 점토 어디서 왔는지 알았죠?
자, 아까 내가 나트륨, 염소 이야기했죠. 나 거기 하나 딴 데 갔었는데, 이 염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화산에서 나왔어요. 오케이, 화산. 태평양 밑에 화산이 10,000개나 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제 염소, 그래서 바닷물 속에 소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갑시다. 지금 여기는 대부분 단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뭐죠? 여기서 공통점이 조류잖아요. 딱 조류. 이제 조류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지금까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없지. 조류 이제 공부하고 싶어졌죠. 근데 이제부터 오늘 저녁에 김, 파래, 미역 먹으면 이제 느낌이 달라져야 돼요. 가들이 뭔 따서 다세포 조류. 다세포 조류. 됐죠? 자, 따서 됐죠? 네, 그거요. 이제 여러분들 해초의 본질을 이해하게 돼요. 김, 청각, 미역, 다시마, 도박, 우뭇가사리. 이제 다 깡그리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걸 개별로 들어가면 헷갈려서 뭔지 몰라요. 그건 뭐 식물이냐 동물이냐 모르는데 명확하죠. 예, 그거는 조류고 조류 중에 다세포 조류입니다라고 하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다세포 조류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거 했는데 해양 생명체에 자 보세요. 조류가 이 단세포 조류가 다 했어요. 95% 했어요. 다세포 조류가 우리가 이른바 뭐라 그러죠? 예,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세포 조류를 해볼게요. 그래서 조류를 개념을 잡을 때 항상 탑다운식을 해야 됩니다. 단세포가 있고 다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랑크톤은 대부분 단세포 조류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어떤 생물 현상을 따줄 때는 항상 기본 개념이 세포 개념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것부터 헷갈려요, 사람들이. 뭘 물으면 무조건 세포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확히 따라가요. 근데 그게 막 내가 다세포 뭐 했고 군체되고 뭐 복잡한 기관을 막 그런 내려가면 헷갈려버려요. 그 동물이냐 식물이냐 뭐 그렇게 하면 메뚜기가 곤충이냐 물으면 한참 헷갈리듯이. 그러니까 메뚜기가 동물이냐 물으면 메뚜기 동물이냐 물으면 갑자기 물으면 한참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전부 다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 프레임이 잘못 갔어요. 다세포 조류에 자 빨리 하겠습니다. 단세포는 다 했죠. 단세포는 대부분 플랑크톤. 다세포 조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빨리. 다세포 조류는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자, 요걸 과학적으로 공부하려면 서점에 가면 책들이 많을 거예요. 미역 양식 이런 책들.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글로 가면 안 됩니다. 물고기 공부하다가 수족관으로 가버려요. 글로 가면 안 돼요. 대부분 그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 줄게요. 조류에 관한 텍스트북이 있어요. 저는 조류에 관한 텍스트북만 3권이 있어요. 반드시 구해야 돼요. 네, 조류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교과서가 있어요. 그걸 갖고 정면 성불을 해야 돼요. 조류 분류학에 대한 책도 있고 조류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걸 이해해야 돼요. 조류를 공부하면서 엉뚱하게 식물 전체, 육상식물을 이해하게 돼버려요. 네. 그래야 진짜 통합적 관점이 생겨요. 네. 그래서 자, 갈조류는 뭐냐면 전부 다 다세포입니다. 갈조류 알잖아요. 다시마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시마요. 근데 갈조류 대표적인 뭐냐면 세상에 키가 60m까지 있어요. 갈조류 키가 60m, 키가 큰 갈조류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거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켈프라 그래요. 예를 들어 수달 알죠? 바다 수달이 잠을 어떻게 자는 줄 알아요? 예, 대형 그 다시마 켈프를 몸에 감고 물에 안 떠내려가도록 이게 60m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그 켈프에서 수달이 배에다 대놔놓고 돌로 갖고 조개 깨무는 거 동영상 본 적 있나요 혹시? 그리고 잠잘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갈조류 켈프에다 몸을 감고 이렇게 자요. 참 기가 막히지. 근데 포유동물이 그렇게 해요. 자, 켈프 홍조류는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녹조류. 근데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자, 요거는 한 도표를 그리셔야 돼요. 자, 그 전에 먼저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순서가 다 있어요. 공부해보면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맞추셔야 돼요. 바닷물을 봤을 때 강압성 관점에서 바닷물을 세 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 표면에서부터 70m까지가 중요해요. 요걸 뭐냐 하면 진광대라 그래요. 진광대는 뭐냐면 강압성을 할 수 있는데요.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600m까지가 가장 그 깊은 저 원양,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 햇빛이 600m까지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박광대, 아주 엷은 빛, 박광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광대요. 무광대 언제까지? 5000m까지 넘겠죠. 그 밑에 600m까지는 빛이 안 들어가요. 다 흡수돼 버려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료가 진짜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게, 바닷물 속에 플랑크톤 다 어디 있겠다? 70m 위에 안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요게 바닷물 전체 1%밖에 안 돼요. 볼륨으로. 그래서 강압성이 일어나는 거는 바닷물 전체에서 1%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닷물, 해양 생물은 본질적으로 육상 생물하고 다른 게 뭐냐면 표층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표층적인 현상이다. 네. 지구하고 거꾸로 잖아. 육상 생물은 어떻게 땅에 붙어 있잖아요. 야동 떠 있어야 돼. 근본적으로 달라요. 바다 생명 현상하고 식물 관점에서 육상 식물하고 해양 플랑크톤 종류하고는 생활 형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야들은 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중력도 아무래 뿌리를 받고 있는 존재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태양빛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태양빛을 한번 그려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양빛이 언제부터 중요하냐면 400나노, 500나노, 이게 대략 600나노미터입니다. 이까지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태평양 가장 깊은 데까지는 600m까지가 보여요. 600m까지 들어가는 빛이 무슨 빛이냐면 잘 들었어요? 이게 파란빛이 들어가요. 파란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란빛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저 밑에 있는 것들은. 파란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색깔은 파란빛을 흡수하고 나면 나머지 빛 다 더하면 무슨 색깔로 하면 갈색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저 밑에 갈조류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색소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자, 요거 파란 걸로 색깔했어요. 네. 그래서 요 메인 밴드, 가장 깊이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장 깊이 들어오는 색깔이 파란색이요. 파란색 좋네. 이렇게. 요게 들어오니까네, 요걸 흡수하니까네, 요 색이 안 보이는 나머지 색깔이 그 물체의 색깔이 되잖아. 생명체 색깔. 그게 갈색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갈조류가 되는 거예요. 갈조류는 그러니까 저 조금 더 밑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더 밑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더 밑에 산다 해갖고 뭐 5, 600m 아니고 사실은 그래도 한 30m 요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보면 대부분 미역 팔에 어디 사는데 표면에 있잖아요. 바위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 뭐 훨씬 먼데 10m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30m까지 살면 굉장한 장점이잖아. 그 30m까지 많이 들어오는 게 역시 파란빛이 많이 들어오니까네 도박, 다시마 이런 것들이 색깔이 갈색으로 되는 거예요. 왜? 파란색을 흡수하는 색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란색이 없는 나머지 색이 반사돼 나오겠지. 그걸 다 합치면 갈색 쪽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600m까지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켈퍼가 놀랍게도 하루에 얼마나 자라느냐 하면요. 세상에 기록이 있게요. 생명체 중에 기록이 있게요. 50cm per day요. 세상에 이만큼 자라는 거 하루에. 야도 왜 이럴까요? 간단해요. 강압성을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저 밑에 뿌리가 있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태양을 향하여 태양 올라가야 되잖아요. 요 위에 빛이 요 감새가 적은 쪽으로 올라가줘야 되잖아. 그래서 쫙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60m까지 자라는 거예요. 켈퍼가 하루에 50cm까지 자란다는 거야. 자,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 놓은 게 중요해요. 생명체가 과연 생명현상이 하루 만에 저렇게 자랄 수 있어? 그 기준점이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연현상을 볼 수 있는 시간 잣대를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중해 물 땅그리 마르는데 얼마 걸려? 1000년. 그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자연현상을 볼 때 독해력이 굉장히 깊어져요. 네, 헛다리 안 짚어요. 대부분 이야기는 헛다리 짚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본 데이터들을 자기 잣대를 안 갖고 있어 그런 거예요. 자, 생명체 중에 가장 빨리 자랄 수 있는 게 하루에 50cm까지도 가능하다. 그거 기억하셔요. 그거 중요해요. 네. 자, 근데 야들은 뭐냐 하면 야들은 대부분 엽록제 AC가 있고 카로티노이드가 있어요. 네. 자, 카로티노이드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자, 이게 잘 들었어요? 보조 색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 핵심 개념은 보조 색소라는 거예요. 보조 색소가 요 파란색을 이거 바닷물도 이렇게 힘이 약해지잖아요. 흡수돼갖고 보조 색소 흡수해줘요. 빛 에너지를 흡수해주고 보조 색소가 흡수를 해갖고
뭐라는 야들이 엽록소에다 보내줘요. 그 에너지를.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예. 다시마들, 이 해조류들은, 그러니까 다세포 조류들은 그 색깔이 여러 가지 알록달록 하잖아요. 파란색이 드물잖아요. 파란색은 발의 표면에 있는 것만 그렇잖아요. 저 밑에는 도박, 우무가사리 색깔 알아요? 도박, 다시마, 갈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좀 붉은색도 있잖아요. 약간. 예. 그런 것들은 색깔이 보조색소 색깔이요. 자, 보조색소가 있기 때문에 엽록소도 있는데, 자, 엽록소는 초록색이잖아요. 엽록소 초록색인데 보조색소가 엽록소 색깔을 마스킹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뭐냐, 마스킹 피그먼트라고 그래요. 이게 마스킹 피그먼트. 피그먼트 색소잖아요. 그러니까 엽록소 색깔을 가려버리니까 다른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녹조류는 뭐겠죠?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힌트로. 보조색소가 없는 거. 본래 색소가 드러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보조색소가 왜 필요할까요? 바닷물 속에 깊은 데서 들어오는 푸른색 계통을 흡수해갖고 그 에너지를 엽록소에 넘겨주기 위한 보조색소들이요. 근데 그 보조색소들이 원래 있는 엽록소 색깔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홍조류, 갈조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올라오면 위에는 햇빛이 많으니까 보조색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없으니까 보조색소 없으면 엽록색을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게 녹조류요. 그대로 그게 육지로 올라오면 자, 따라 녹색식물. 이제 녹색식물은 녹색의 기운을 이제 알겠죠. 내가 속으로 유레카 했어요. 녹색 식물이 왜 녹색이 되는가를 이제 이해했어요. 다시마를, 갈조류, 홍조를 이해하는 순간 왜 지구 표면에 있는 식물이 왜 녹색인가를 이해했다니까. 다시 한번. 멀뚱멀뚱하게 본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이도표를 이해하면 돼요. 바닷물 속에 저 깊은 데는 들어오는 투과 정도가 스펙트럼에 따라 달라요. 이게 투과도입니다. 푸른색 계통이 저 밑에까지 들어와요. 저 밑에니까 600m까지 이론적으로 들어오는데 측정까지 했어요. 대부분은 3, 40m예요. 그럼 3, 40m도 엄청난 깊이잖아요. 대부분 우리 다시마 이런 것들이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표면에 살아요. 표면에 사는 것들은 대부분 파란색이에요. 근데 이해하셨죠? 예, 녹조류색이에요. 청각, 미역은 아니야. 팔의 청각들은 표면에 살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들은, 자,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 밑에는 푸른색이 깊이 들어오니까, 저 밑에서, 그러니까 뭐 4, 50m 이 밑에서 살라 하면 유리한 거는 푸른색을 흡수하는 색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푸른색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 생명체의 색깔은 푸른색을 뺀 색깔이 되니까 갈색이나 보라색 쪽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갈조류, 홍조류가 된 거예요. 근데 야들이 그 흡수하는 색소가 뭐냐 하면 카르티노이드 이런 계열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게 엽록소는 푸른색이잖아요. 엽록소 색깔, 엽록소하고 갈색 색소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갈색 색소가 엽록소 색깔을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표면에 사는, 바닷물 표면에 사는 저 다세포 조류들은 표면에는 모든 색깔이 오니까 뭐냐면 저 보조색소가 필요 없잖아요. 보조색소는 저 밑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위에서 필요 없으니까 보조색소가 없는 조류가 뭐죠? 녹조류죠. 그러면 가장 표면이 뭐예요? 육지 표면이잖아. 육지 표면에서도 뭐 빛이 다 들어오니까 필요 없잖아요. 보조색소가. 그 지구상에 있는 식물은 당연히 무슨 녹조류에서 출현할 수밖에 없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왜 육상식물이 녹조류에서 나왔는가를, 왜 육상식물이 초록이냐를 이해를 하신 거예요. 여 밑에는 초록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마우한 게 다 햇빛하고 관계있어요. 햇빛의 흡수, 예, 표면 오니까 그런 거예요. 또 녹조류.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뭐냐면, 자, 여기다가 다시마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다시마가 아니라 해양 그걸 하나 그려볼게요. 이쪽에다. 이게 중요하나. 집 빨리 가야 되는데. 자, 내가 하나 그려볼게요. 하나 그려보세요. 미역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미역을 자세히 한번 그려본 적 있나요? 미역을 한번 자세히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면 참 많은 걸 알아요. 그리지 않는 지식은 참 별볼로 없어요. 내가 쭉 해봤더니 미역을 그려봤어요. 대략 이렇게 보이잖아요. 미역인 거야. 미역이 이렇게. 참 미역이 요거 붙은 걸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요거 밑에 요거 딱딱한 게 있어요. 이렇게 요걸 끼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중학교 때부터 도시락에 가장 많이 사갔던 게 요 끼다리요. 끼다리 말려갖고 해갖고 고추장에 찍으면 참 좋아요. 네.
귀다리. 혹시 그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귀때기요? 귀때기는 그건 좀뭐 사쿠라다. 귀다리요, 귀다리. 귀다리. 요거 튀김도 하잖아. 됐죠? 알죠? 자, 그거 잘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뭐냐면. 자, 이게 미역이랍시다. 그러면 이거 이름 어떻게 붙여야 되겠어요? 이거 뿌리, 줄기, 잎. 예. 까물이 틀렸어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예, 그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하면요. 자, 우리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게 뭐냐면요. 요게, 이름이 부착부입니다. 이걸 뭐냐면 영어로 문명을 hold fast요. 단단히 지지하란 말이에요. hold fast. 그 다음에 이 줄기를 뭐라 하면, 이건 줄기는 그냥 줄기로 써도 돼요. STIP입니다. 스티페. 예. 그 다음에 이걸 뭐냐면 잎이라 하면 안 돼요. 미역을 잎이라 하면 안 돼요. 왜?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다발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 쓰는, 잘 들으세요. 잎, 줄기, 뿌리는 아무 데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간다발 식물의 전용어입니다. 간다발 식물에만 써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미역에서는 이걸 뭐냐면 엽상이라 그래야 돼요. 엽상. 잎처럼 생겼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영어로 블레이드라 그래요. 네. 따라서 블레이드. 엽상. 예, 엽상부. 예. 그 다음 엽상부, 줄기부, 부착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역이나 청각이나 다시마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관다발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잎뿌리 줄기를 쓰면 틀려요.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잎뿌리 줄기는 간다발 식물에 전용되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뿌리부는, 자, 우리 간다발 식물에서는 뿌리가 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식물을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팍 보이는 거, 식물이. 우리가 보통 간다발 식물의 뿌리에는 물하고 무기염류를 해갖고 위로 올려줘요. 근데 야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딱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지지밖에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이 확 달라지잖아요. 뿌리란 개념이 식물한테만, 육상식물한테만 있는 거예요. 자들은 필요 없어요, 그게. 그러면 어쨌든 뭘 흡수해야 되잖아. 야들도 무기염류가 필요하고 폰을 만들어야 되잖아. 육상식물의 폰을 어디서 만들어? 꽃에서 만들잖아요. 그래. 꽃 수술함수에서 만드는데 야들은 수술함수 어디에 있어? 야들은 성적 작용을 어떻게 해? 꽃이 어디에 있어? 네. 잘 들었어요. 야들은 전적으로 다 뭘 하냐면 엽상부에서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역 맞으면 미끌미끌하죠. 그저 현미에 뭐 유전자, 뭐 정자, 남자, 정자. 미역질 주그랬네. 그게,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상식물은 꽃에서만, 수술암술에서만 성적 작용의 폰을 만드는데 야들은 이 파리 전체가 해요. 성적으로도 탁월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역, 다시마 미끌미끌 하잖아. 그거, 정액 만지다 생각하면 돼요. 좀 이렇게. 네. 너무 리얼했나? 네. 그거요. 네.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게 엽상부에서 야들은 엽상부에서 강압성도 하고, 예, 그러니까 생식도 해, 생식을. 바로 생식을 합니다. 이 전체가 해요, 전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야들은 뭔가를 뭐. 한번 생각해서. 이 전체가, 몸뚱아리 전체가 성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수자라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들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야들은 물 속에 있으니까, 야들 몸체가 이 도박, 다시마 이런 것들의 비중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거의 물하고 같아요. 물하고 같으니까, 야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해처처럼 바다에 그냥, 예, 뿌리만 지지해놓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육상식물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육상식물은 중력에 저항해갖고 이까지 물을 수송해서 물관이 생겼고 영양분을 밑으로 늘어보내기 위해서 체관이 생성되잖아요. 물관 체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력에 저항해갖고 뿌리에서부터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야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냐 하면, 그냥 물하고 비중이 같은 거예요. 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생식이나 모든 영양물을 어디서 받죠? 이파리에서 받잖아요. 엽산구에서 받으니까 따로 무슨 보관 시스템 필요해요, 안 해요? 뭐, 그냥 표면 전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표면 전체가 하면 되는 거야. 드디어 유간속식물, 따서 유간속식물. 예, 간다발 식물이 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쪽을 공부하면서. 예, 우리나라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를 벗어나봐야 한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동일해요, 이쪽 공부도. 그래서 다시마 조류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세포 조류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육상식물이 도대체 뭔가를 이해를 해요. 육상식물은 소위 말해서 그 중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쪽에 중력이 필요해요. 중력이 있긴 한데 물에서는 중력이 제로에 가깝잖아요. 수중 부력이 있다면 그거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부 다 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의 표면에 있는 우리 육상과 올라오고 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중력에 저항해야 된다는 이게 동식물에 부과된 가장 첫 번째 문제예요. 그 중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식물체가 단단해지면서 옆으로 커지잖아요. 커지고 위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동물 시스템은 중력을 나누기 위해서 척추동물에서는 수평으로 가잖아요. 지상의 동물들은, 동물식물은 수평 구조하고 수직 구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중력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그거 보세요. 근데 물속에서는 중력이 약해지잖아요. 중력이 약해지니까 중력 문제가 없으니까 야들은 제일 중요한 게 지지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지 구조가 없다. 네, 부착만 하면 돼요. 나머지 문제 없어요. 근데 지구 표면에 올라온 존재들은 지지 구조가 핵심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부 때 골격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우리 동물이 얼마나 골격이 중요해요. 그 골격이 뭔데? 지지 구조. 왜 지지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물 속에 안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 올라오면 중력이 동작하잖아요. 물론 물속에도 중력이 동작하는데 수압다물에 그게 희석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물하고 비중 같으면 모든 흐름을 물에 맞게 놓으면 돼요. 따라서 물에 맞게 놓으면 된다. 그래서 골격 구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현상을 갖고 나면 다른 통찰을 갖고 와요. 뭐냐면, 자, 그 다음 이야기해야 되는데, 육상식물이 뭐냐면, 육상에 있는 존재들이 비용을 너무 엉뚱한 데 많이 지불을 해요. 식물에서, 큰 나무에서 살아있는 조직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파리하고 표피, 나무 표피 내놓고는 다 죽은 조직이에요. 그 나무, 이렇게 아름드린 나무에 90%가 죽은 조직이요. 그게 뭔데? 전부 다 나무잖아요. 나무는 다 죽은 조직이잖아요. 물관, 그게 다 죽은 조직이에요. 생명현상 하는 것들은 표면에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환산박피, 따라서 환산박피. 나무 죽이는 방법 어떤지 알아요? 뺑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끝을 벗겨버리면 나무 죽잖아요. 왜냐면, 그 부분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요. 그 부분 단절에 물이 못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뭐냐면, 지구상의 표면에 육지에 있는 생명체들은 지지구조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 중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생산 효율이, 1차 생산 효율이 바닷속 생명한테 왕창 깨져요. 와, 놀라운 이야기야.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 생명현상을 통째로 다시 봐야 돼요. 행성 지구에서 인간의 현상으로 가는 도중에 지구상의 생명현상에서 바닷속 수중 상태의 생명현상하고 육지 대륙에서 생명현상을 근본적으로 달리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중력이란 관점, 두 번째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침투하는가 이 관점, 이 두 관점을 철저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서는 바탈력이 뭐냐 하면 표면을 떠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m 밑에 빛이 안 들어와. 전부 다 위에 떠야 돼. 위에 뜨기 위해서 뭐가 도미넌트해져야 가벼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야들은 뭐냐면 단세포가 도미넌트한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해하셨죠? 왜 해양 이쪽이 전부 다 단세포냐 하면 이제 무슨 말이야? 떠야 되잖아. 그래도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해? 침을 내잖아. 그래도 가라앉으니까 기름방울 만들잖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때문에? 강압성 때문에. 강압성 태양빛이 들어오는 표층에만 머물러 줘야 되니까. 늘어가면 죽어. 산소 없으니까. 늘어가면 산소사람이다.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 지구 표면에 올라온 양수류가 돼가 지구 표면에 올라왔을 때 무슨 문제가 봉착했어요? 중력이잖아. 중력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생명체가 중력에 저항한 형태를, 생명현상은 구조잖아, 구조. 형태를 갖춰야 되잖아요. 형태 갖추는데 골격구조의 비용을, 골격구조는 다 죽은 조직들이에요. 그러니까 1차 생산을 하지 않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비용을 너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참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지금 이거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바닷물 총
바이오매스, 따서 바이오매스. 바닷물에 살아있는 조직들, 생명체 다 합치면 얼마쯤 되느냐면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10에서 20억 톤이래요. 근데 육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개미나 뭐 공룡이나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합치면, 지금 살아있는 거 다 합치면 무게로 몇 톤? 한번 써보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얼마냐면, 육상생물은 6천억에서 1조 톤이에요. 1조 톤. 1000억 톤이에요.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럼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총 생산량은 비슷해요. 그걸 나오는 중요한 지금, 단위가 있는데 뭐냐면요. 1평방미터당, 사방 1m당 1년 동안 거기서 산 생명체가 강압성을 해서 만드는 설탕 덩어리 무게, 이렇게 따져요. 명확하잖아. 그 게임이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 계산했더니, 자, 보세요. 예. 이거는 바이오매스고, 이거는 1차 생산입니다. 강압성이에요. 1차 생산에서 육상의 평균을 했더니 얼마인 줄 알아요? 이거 기억해놨어요. 육상의 평균이 150 그램, 설탕 그램입니다. 그럼 요 카본을 써요, 보통. 카본에 평방미터당 2억. 얼마나 재밌어요. 육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1차 생산 강합성 하는 게, 자, 요 탁자 반만 한데 1년 동안 햇빛 받아갖고 만들어낸 설탕 150g 됐죠. 그 다음 바다 속에 1차 생산 누구죠? 전부 다 단세포 규소잖아요. 단세포, 플랑크톤, 남조류, 조류들, 단세포 조류들이 하는 게 얼마인 줄 알아요? 야들이, 장난 아니야. 야들이 해양 1차 생산자가 만드는 게 120g이에요. 대단한 거, 이거. 자, 이걸 대단하다는 걸 한참 생각해야 돼요. 뭐, 부수한데. 자, 한번 보세요. 내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상상 실험했는 게 뭔지 알아요? 요즘 수풀이 막 우거지잖아요. 1차 생산자 잎이잖아요. 우리 녹색 식물의 잎이잖아요. 여기 숲에 가갖고 온갖 부스를 마술을 부려갖고 숲을 전부 다 분해시켜버렸어요. 일단 분해해갖고 이파리를 전부 다 분해해갖고 이파리 세포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같이 비교하려면 이쪽 조류처럼, 단세포 조류처럼 전부 다 세포를 분해해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앞에 나가 걸어가면서 식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식물의 잎을 전부 다 세포 상태로 전부 다 분해해갖고 뿌려줘 보세요. 그 덴시티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아마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극에는 크릴 그 정도, 그러니까 이쪽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쪽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쪽에. 예. 지역적으로 또 뒤에 이야기 해주는데 몇 군데만 있어요. 극단적으로. 예. 근데, 자, 보세요. 바다에 아무리 조류, 단세포가 많다 해도 우리 식물 잎사귀를 분해해갖고 만약에 그렇게 그 공간에 흩뿌려 놓으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자, 그래서 게임이 뭐냐면, 그렇게 놓고 상상해서 게임에서 뭐냐면, 강압성 효율이잖아요. 강압성 효율이 야들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식물 연도체 이 정도 안 돼요. 육상식물이. 그게 이렇게 된 게 뭐죠? 바로 유리창. 네, 지질학적인 문제와 관련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세요, 두 수치. 네. 그리고 야들은 표층에서만 일어나요. 표층에서만. 네. 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자,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네. 오늘 진도. 자, 그 다음에 해양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늘 해양에 대해서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자, 해양에, 기후하고 관계되는 거. 자, 빨리 하세요. 기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후 한꺼번에 끝날 수 있어요. 네. 자, 전형적으로 기후를 하실 때 탑다운으로 요거를 깡그리 이해하셔야 돼요. 자, 색도가 있어요. 자, 컬러풀하게 그려야 됩니다. 요 그림 하나로 지구상의 바람을, 고기압, 저기압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저기압 때 파란 거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할 때 30도 위도에 하나 그리시고, 60도에 하나 그리시고, 북반구에도 30도, 60도. 네. 그리시고, 자, 이게 60도입니다. 이게 30도. 이게 사우스고, 이것도 30도, 60도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기후를 따질 때는 고압대, 저압대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고압대 어디 형성되느냐 하면요.
핵심입니다. 이 30도 영역에서 고압대가 형성돼요. 남북이.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하면 아열대 고압대입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아열대 고압대. 따라서 아열대 고압대. 예. 그 다음에, 저 빨간 거, 빨간 거는 뜨거운 거니까 좀, 저압대로 표시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아한대 저압대입니다. 자, 요거 빨리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가장 뜨거운 데 바다가 적도잖아요. 적도 이글거리는 태양이 있잖아요. 적도에서, 그러면 바닷물이 스팀이 돼가지고 쫙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바닷물이 적도에서 쫙 해갖고, 지금 이제 정발을 해요. 정발을 하면 수증기를 가득 부은 바닷물이 올라오다가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 떨어지니까 비를 뿌리겠죠. 네, 비를 뿌리가 적도 지방에 막 비가 계속 오잖아요. 비를 뿌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뜨거운 공기가 바닷물이 수증기를 가장 모을 때가 수증기는 다 빼버리고 고온 건조한 공기가 되겠죠. 고온 건조한 공기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더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져 갖고 온도가 떨어지면 공기 밀도가 단단해지잖아요. 밀도가 높아지면 무게가 많이 나가요. 무게가 많이 나가면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려오냐면, 자, 이거 그대로 하면 됐어요. 한번 바닷물 뜨거워가지고 쫙 올라가다 빗물 툭툭 떨어버리고, 고온 건조한 바닷물이 바다 공기가 됐다가 더 올라가면 저온되잖아요. 차가워지잖아요. 차갑지만 건조해요. 그래서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고기압이 되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 밑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냐 하면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내려와요. 어디로? 남북이 30도 선상으로 분리돼서 늘어져 와요. 늘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오면서 이거 위에 올라와서 고기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압대가 아열대 고기압, 30도에, 남북이 30도에 따라서 아열대 고기압. 자, 그래서 고기압이 늘어오면서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바람으로 흩어질 거 아닙니까? 늘어오면서 바람으로 이렇게 흩어지는데 이 두 바람의 방향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핵심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간단해요. 이게 고기압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적도는 고기압이겠어요? 저기압이겠어요? 적도는 전형적으로 저기압입니다. 뜨거워지면, 부풀어지면 저기압이요. 이 적도 저기압이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요 원리. 그러니까, 자, 바람은 어디서? 고에서 저로 가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바람의 방향 그려주면 돼요. 자, 바람의 방향을 그려주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람이, 바람 내줄게요. 바람이, 자, 요거 뭐 그냥 답부터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불러가죠. 그래서 30도에서 이렇게 가는 게 뭐야? 자, 바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에서 저로 가고, 이쪽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도, 이게, 적도 쪽으로 가죠. 적도 쪽으로도 이렇게 가요. 방향을 잘 보세요, 방향을.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됐어요. 예. 요거 방향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전체 지구적 방향을 이렇게 돼요. 동일하게. 방향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고기압이고 저기압이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 양쪽으로 가는데, 예. 그래서 요 방향, 요게 뭐냐면 그 유명한 편서풍입니다. 편서풍이고, 요게 뭐냐면 북동 무역풍이에요. 따라서 북동 무역풍. 예. 자, 그 다음에 요 남쪽에도 동일해요. 남쪽에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열대 고기압에서, 예. 남쪽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또 요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남쪽은 반대입니다. 이게 자주 나오죠? 남쪽은 이렇게 반대로 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편서풍이 되고, 요거는 남동무역풍입니다. 따라서 남동무역풍. 자, 요게 왜 이렇게 되느냐? 간단해요. 그거 하나만 딱 들으시면 돼요. 방향이 왜 이렇게 되면 지구 자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올리 효과. 자,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자, 요거 보세요. 자, 우리가
북극에서, 자, 요게 북극입니다. 북극에서 딱 내가 서 있다 하고, 북극에 있는 평면을 생각했어요. 북극을 레코드판이라 생각했어요. 북극 돌아간 레코드판 위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해요. 지구 자전이. 지금 요 방향입니다, 실제로. 요렇게 됐을 때, 지금 내가 적도에서, 지금 아니, 요 북위 30도에서 대포를 쏜다 생각하세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정확히. 대포를 북극점을 향해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요 원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대포알은 우주에서 보면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대포알이 지금 어디에 떨어지겠어요, 실제로? 레코드판은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는 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쪽에 갖다 붙겠어요, 대포알이. 이쪽에 갖다 붙겠어요. 이쪽? 한참 생각해보세요. 이쪽에 있죠. 실제로는 대포알이 어디서 떨어지느냐 하면 이 애국계도 이쪽 도시에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기 덩어리가 대포알처럼 생각하면 돼요. 정확히 그렇게 나와요. 네. 레코드판이, 자 보세요. 레코드판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한참 생각이 돼요. 이렇게 날아가는 동안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한번 따져보세요. 네. 자, 정확히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가 이동하는 걸 하나의 덩어리, 기단이라 그러잖아요. 공기 덩어리가 대포알처럼 이렇게 던지면 돼요. 던지면 당연히 이건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던지는 동안에 이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까 내가 원래 원칙대로 요거 떨어져야 되는데 이 가는 시간 동안에 원목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쪽 도시에 맞잖아. 자, 다시 하면 되네. 자, 보세요. 이게 레코드판이 이게 돌아가잖아. 내가 대포를 지금 내가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쏘는 동안 어떻게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냥 갔는데 보면 이게 움직이니까 이쪽 도시에 맞잖아. 그러니까 근데 탄도를 이렇게 되잖아요. 탄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이 탄도가 공기의 바람이요. 공기의 흐름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요걸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빨리 그리세요. 지구 전체 해류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뭐 간단히 그렇게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아프리카가 여기 있어요. 아프리카 여기 있고. 자, 호주가 여기 있어요. 호주 대륙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 대륙은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잘 빨리 그려야 돼요. 멕시코만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남미 대륙이 이렇게 있어요. 됐죠? 자, 이게 계략적인 세계. 그 다음 아프리카를, 대서양쪽으로 보면 아프리카를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아프리카 이쪽 면. 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해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한꺼번에, 이거 한번 그리시면 해류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해류가, 이렇게. 해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류가, 오케이. 이렇게 하나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서클을 그려줘요. 이렇게 서클.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서클을 그려줘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유명하죠? 이 서클로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네. 자, 이름을 붙여야 돼요. 자, 이름. 중요한 요거 끼워서 이쪽에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해류가 뭐죠? 그렇죠. 쿠로시오. 따라서 쿠로시오. 네. 쿠로시오. 네. 그 다음에 자, 요건 뭐겠어요? 요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캘리포니아. 예, 요거는 뭐냐 하면요. 북적도 해류입니다. 북적도 해류. 자, 그 다음에 호주 쪽에서는 뭐냐, 요거는 뭐냐면 서주 해류예요. 서주.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남적도 해류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게 뭐겠어요? 바로 칠레 해류입니다. 칠레 해류가 아마 다른 이름으로 훔볼트 해류인가 그럴 거예요. 나 하면서. 예. 칠레 해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게 남적도. 예. 그 다음 이게 유명한 해류입니다. 이게 뭐죠? 멕시코 만류입니다. 따라서 멕시코 만류. 예.
요 해류가 뭐겠어요? 아프리카 쪽 이쪽에 있는 요 해류. 이거 중요합니다. 또 까나리, 따스 까나리. 까나리 섬 내가 알아요. 까나리 섬에 아프리카 쪽, 유럽 쪽에 유명한 천문대가 있어요. 까나리 섬에. 예. 까나리. 이게 까나리 해류입니다. 까나리. 까나리 해류. 예. 자, 요거 북쪽도 해류고. 예. 카나리. 예. 카나리. 예.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있어요. 하나 빠졌네. 이쪽에도 해류가 있어요. 방향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자, 요거 남쪽도. 요게 뭐겠어요? 이게 벵갈라 해류예요. 저희 기본을 다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세계사 책을 읽든지 무슨 해양 지리 책을 읽든지 지구 전체의 기본이에요. 이거 해수의 흐름들. 해수의 흐름들이 이렇게 돼 있고. 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표청수의 해류입니다. 표청수. 근데 다 특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따라서 쿠로시오. 이거 엄청납니다. 이게 흑조로 하는 거 특별해. 이거 책 읽으면 여러분 해삼의 눈이라는 책이 있어요. 해삼의 눈 그런 책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버마부터 시작해갖고 유구, 열도, 타이완, 인도네시아 이쪽부터 해갖고 해양문화 이해하는 걸 알아야 돼요. 쿠로시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멕시코 말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서편향 해류입니다. 이 굉장히 강해요. 이 해안을 따라서 연안을 따라 쫙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그 멕시코 만류 이쪽 이런 거 때문에 영국 그 위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날씨가 온난하잖아요.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좀 해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해류가 실제로 심청수까지 보면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저 잘 그렸어요.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쭉 해류가 가장 차가운 해류는 요것도 하나 있는데 적도반류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하니까 요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있어요. 요게 적도반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계속 흐르는 이게 뭐죠? 남극순환해류입니다. 남극순환류.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순환류. 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표청수고 심청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남극순환수가 굉장히 차가워요. 이렇게 쫙 가고 이게 차가운 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쭉 일단 그림을 그렸어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딱 그리시고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따뜻한 거는 빨간색으로 하세요. 빨간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게 남극순환도 굉장히 차갑죠. 남극에 있으니까 이 차가운 물이 어떻게 해서 바다 밑입니다. 저 밑에 4,000m 밑에 그래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적도를 지나가고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점점 위로 올라오겠죠. 표청수가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고 어디냐 하면 이게 바로 북태평양으로 갑니다. 북태평양에 가면 표청수가 돼요. 뜨거워져 갖고 이 차가운 물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뜨거워진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가서 대서양 쪽으로 들어가 갖고 북극해 쪽으로 가요. 북대서양 쪽에서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그렇게 전 지구적으로 심청수하고 표청수의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건 해양 컨베이어 벌트라고 해요. 컨베이어 벌트. 해류 컨베이어 벌트. 정말 그래요. 컨베이어 벌트처럼 돌아가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북대서양, 이게 북태평양, 그 다음에 이쪽이 인도양이 있습니다. 인도양, 그 다음에 남극순환 이렇게 되면서 이걸 완결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도양에서도 이 심청수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적도를 지나면서 뜨거워져 갖고 다시 뜨거운 물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잘 따라왔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 전체 기본 예입니다. 이런 건 기본 예에 해당돼요. 지구 해양 이거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아니지. 이거 밑으로 내려오고 이거 위로 올라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거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해양수가 이렇게 순환해요. 바다에서. 이 순환하는데 얼마 걸리는데? 2000년, 대략 2000년, 책자마다 조금 다른데, 한 1500년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1000년에서 1500년. 대양수가 전체 한번 순환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표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닷물 전체가 어쨌든 강물이 바닷물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한번 순환할 거 아니에요. 강물 전체가 비워져 갖고 바다가 전체가 비워졌다가 다시 새로운 바다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000만 년? 네. 이것도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책이 안 나오고 이건 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보라는 거예요. 3500년. 세상에. 지중해 마르는데 1000년. 바닷물 전체가 강물로 취한대잖아요. 강물이 들어가 바닷물도 이게 전부 한번 섞여서 할 거 아니야. 바닷물 전체가 바뀌어지는데 3500년이면 돼요. 그런데 바다는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유니크해요. 전체 흐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바다에 실제로는 어떻게 흐르냐? 요 두 개, 요거하고 요거 세 개는 아주 기본 정보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닷물의 흐름은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더 중요한 게 이게 어디 연결되는 하면요? 이게 어디 연결되는 하면 결국은 왜 규조가 처터 이거 하는 이게 규조류가 남극 바다에 많으냐면 용성에 관계되어 있어요. 용성이. 그래서 지구상의 용성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용성. 참 그걸 빠뜨렸구나. 지금 그거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아이고 좀 지어야 되는데. 용성을 이해해야 돼요. 해양수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용성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한반도 일단 좀 지우자. 이거. 자, 해양 전체에서 그 1차 생산자의 도표가 있어요. 자, 빨리 그려보세요. 이 도표 엄청 중요합니다. 해양 생산 전체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3등분 하시고 하나만 그리면 금방 이해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4등분 해요. 그래서 점선을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예. 자, 이게 뭐냐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그러니까 해양 1차 생산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생산량을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쪽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봄, 여름, 가을이요. 그리고 이쪽은 뭐냐 하면 열대지방이요. 이게 뭐냐면 온대지방이요. 이게 극지방이요. 그리고 지구 전체에 대해서 해양의 1차 생산의 사계절 변화, 엄청 중요한 정보죠. 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도표를 그리세요. 이게, 1차 생산이, 이게 이쪽 축은 1차 생산입니다. 네. 네. 오늘 해양 웬만큼 기초 마련해야 됩니다. 1차 생산량입니다. 전부 다 무슨 이야기죠? 예, 단세포, 조류에 관한 이야기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던 거, 이거 이야기요.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열대지방은 생산량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열대 뜨거운데 에너지 많은데 생명력 부글부글 할 것 같은데. 네. 깡그리 고래 생각하면 깡그리 틀렸어요. 제한 요소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적조 현상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 현상은 가장 제한은 뭐냐면 영양염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영양염이.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9시 뉴스에 그 수상 전문가 딱 나오고 한 이야기가 딱 이야기하더라고. 질산염하고 인산염이 강물에서 유입 안 돼갖고 지금 새안에 갯벌에 있는 조개류 형편없어요.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답. 따라서 질산염, 인산염. 네. 단백질, 핵산. 따라서 단백질, 핵산. 네, 바로 질산염이 단백질하고 연결되고 인산염이 핵산으로 연결되잖아요. 생명현상이 살이 안 찔 수밖에 없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도표도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무기염,
영양염류, 따라서 영양염류. 영양염류를 이 생명체가 플랑크톤이 어떻게 섭취하는가 이 문제예요. 해양의 에너지 생산은 가장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 빨리 그려줄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대지방은 별 볼 일 없어요. 왜냐하면 1차 생산이 그냥 형편없어요. 여기에 그냥 머물러요. 이렇게. 자, 온대지방은 어떠냐면 잘 따세요. 자, 뒤에. 온대지방은 기가 막혀요. 온대지방은 언제냐면 말 그대로 봄철에 한 건 해요. 크게. 가을에 또 한 건 해요. 가을 추수기. 이렇게 돼요. 자, 기가 막혀. 예, 온대지방은 봄철에, 역시 봄은 참 봄인 거예요. 야들은 이때 1차 생산이 피크를 이뤄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춘계, 이게 뭐라 그러더라? 대생산이요. 예, 축에 조금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이쪽에 제한 요소는, 그럼 왜 겨울에는 왜 온대지방이 겨울에는 왜 생산량이 플랑크톤에서 그 토당 만드는 속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왜 그럴까요? 겨울에는 제한 요소가 빛이요, 빛. 빛에 의한 제한이에요, 빛 제한. 그 다음에 가을부터는 빛이 줄어들어요. 빛 제한이에요. 빛하고 빛이 많아야 강압성을 많이 하니까요. 당연하죠. 근데 자,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박박사 이상하다. 왜? 여름철에 빛이 가장 강한데 야들 왜 이렇게 됐지? 여름철에 피크가 와줘야 되는데 왜 봄에 피크가 올까요? 질문. 왜 그럴까요? 네. 기가 막혀요. 당연히 여름철에 온대지방의 생산이 많아야 되는데 왜? 빛 에너지 많죠. 영양염류 원래 있었던 그대로일 것 같은데 왜 봄에만 있고 가을에 조금 있고 봄에 확 분출하는가? 핵심 뭐냐? 잘 들었어요. 여름철에는 바닷물이 성청화가 돼요. 키워드가 뭐냐면 이걸 제한 조건이 여름에는 왜 생산량이 적었냐? 여름에 생산량, 자 빨리 적었어요. 생산량이 1차 생산량이 줄어드는 게 뭐냐면 바닷물에 해수의 핵심이 성청화예요. 이거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닷물에 성청화가 일어나요. 해수의 성청화, 따라서 해수의 성청화. 자, 무슨 이야기 이런 거예요. 바닷물이 쭉 있으면 이게 뭐 3,000m 넘잖아. 이렇게 쫙 있으면 자, 어디부터 뜨거워져요? 위에서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여러분들 정발하잖아요. 근데 야가 움직여. 정발하긴 해요. 위로 뜨거워지는데. 근데 해수가 순환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밑으로 순환이 안 돼요. 근데 자, 왜 그러면 이때는 순환이 되느냐면요. 이때는 왜 이렇게 이게 순환이 돼갖고 밑바닥에 있는 뭐가 규질연리, 따라서 규질연리, 섭질연리, 야들이 스케질연리 이게 올라와줘야 돼요. 그 영양분이 있으니까요. 무게염료들이. 그럼 이거 올라와줘야 되는데 밑바닥을 끌고 가고 용성을 해줘야 되는데 여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봄에 되는 이유만 아시면 돼요. 겨울에는 돼요. 겨울에서 봄까지는 돼요. 왜냐하면 겨울에 춥잖아요. 추우면 바닷물이 어디부터 추워요? 대기부터 추우니까 밑에는 뜨뜻하고 위에는 춥잖아요. 위에 추우면 위에 바닷물이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무거워지죠? 무거워지면 어떻게? 야, 가라앉죠? 가라앉으니까 우리 바다 밑에 따뜻하잖아요. 그 바다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제 이해했죠? 명확하죠? 바로 그거예요. 대기가 차가워지니까 바닷물 표층이 밀도가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가라앉게 된 거죠. 그러면 용성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겨울철에 용성이 된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름철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철은 잘 따라오세요. 여름철은 위에가 뜨겁잖아요. 위가 뜨거우면 가볍잖아요. 가벼운 게 위에 있으면 당연하지. 밑으로 안 내려오지, 가들은. 그렇잖아. 바닷물이 위에 따뜻하면 야들이 내려올 생각 안 하지. 가벼우니까. 그냥 여기서 정발을 해버리고 말지.